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이슈에도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윤 기자. 예, 여의도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우선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시간대별로는 등락을 거듭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협상 타결기 돼가며 상승 출발은 했는데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행하면서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급속히 하락했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2100선이 무너지면서 2090.39까지 밀렸지만 이내 상승 전환에 코스피는 어제보다 6.03포인트 오른 2108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 하락한 722로 거래를 각각 마쳤습니다. 어제 1180원에 육박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급등했었던 환율도 오늘은 5원 하락하면서 1177.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면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은 셈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이후에 이미 시장이 약세를 보여온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급락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는 부과됐지만 주말 동안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가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또 이제 날이 밝으면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부분 타결 또는 협상 시한 연장이라든가 하는 일부 진전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코스피가 상세로 마감한 배경에는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협상이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 이렇게 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하자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결국 투기적인 성격의 매수라는 얘기인데 협상 결과를 그렇게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데다 국내 경기도 뚜렷한 반등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투기적인 접근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미중 협상이 9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내일 다시 열린다고요? 네, 미중 협상단이 첫날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는데요. 백악관은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문우신 장관이 첫날 협상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업무 만찬 등 90분 협상을 진행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은 또 내일 아침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또 중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측은 예고했던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미 동부 시간 11 오전 0시 1분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부득이하게 보복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관세 부과 시점을 중국에서 출발하는 시점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통상 중국에서 출발한 제품이 배로 선적될 경우 미국에 닿기까지는 3, 4주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시한을 정해놓고 중국에 대한 막바지 압박을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당장 우리 수출이 비상인데요. 정부 대책은 뭡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가 합동 점검반을 중심으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가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민간 합동으로 품목별, 시장별 수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금융회사에 소속돼 있는 임직원들은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도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임직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주식 거래를 해 금융감독원이 이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한 달여 동안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신한 BNP 파리바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에 속한 임직원들은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금액과 횟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 BNP 파리바 임직원들은 이를 어긴 채 주식 매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신한 BNP 파리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고,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금감원은 또 신한 BNP 파리바의 채권 운용 과정에서도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권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금감원은 신한 BNP 파리바에 대한 징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제재심에 올릴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버스 노조가 오늘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향후 일정과 투쟁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먼저 버스 노조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쟁의 조정 신청을 한 12개 지역 버스 노조 위원장들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사무실에 모여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류근중 연맹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버스업계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승 보조금 등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교섭을 통한 대화와 타협을 끊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는데요. 노조 측은 회의가 끝난 뒤 오늘 회의는 매우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오는 14일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15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도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실제 버스 파업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 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도시철도의 편수를 늘리고 운행 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재 해제 등 비상수송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별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파업을 결의한 노조 대부분이 이미 준공영제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쟁점이 아니지만 경기도의 경우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버스 업체가 22곳이나 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낙후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3년 차인 올해부턴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사업 속도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거죠? 네, 김 장관은 오늘 경상남도 통영의 뉴딜 사업 폐조선소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영을 포함해 다른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해당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징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물론 필수적인 지원 사항은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 사업 추진 노하우를 지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기관의 지원 등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한 뒤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반면 사업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 장관은 오늘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열었죠.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189곳의 뉴딜 사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했고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주차장과 공원, 노인 복지, 아이 돌봄 시설, 마을 도서관과 임대주택 등이 뽑혔는데 이중 191개 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특위 실무위원회도 상설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조달청은 하는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조달청은 하는 통합별관 공사 낙찰 예정자로 입찰 예정가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계룡건설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예정 가격 초과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달청에 관련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금 상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 옵션, 즉 자동 투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 상품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행 등 금융사가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알아서 맞춤형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을 조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4천억 원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대 지자체, 핑퐁 게임. 버스 파업의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로 총파업이 결의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결국 오는 15일 버스 대란이 현실화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96.6% 정도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제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며칠의 말미는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전국의 그 버스 사업장은 479곳인데요. 그중에서 234곳이 지난 4월 29일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버스 사업과 같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가진 노조에서는 그 사측하고 먼저 파업하기 전에 쟁의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15일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14일까지가 이제 시한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7월 1일부터 버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연장 근무 같은 걸 많이 함으로 인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네.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버스 운송하는 사업주들에 보면은 기본급이 낮고 이 연장 수당이나 이런 그 추가 활동으로 인한 수당이 더 높은 구조여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52시간 근무를 강행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며칠간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자체별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쟁의조정위원회에서는 3명의 조정위원이 있는데요. 한 명은 사측을 대표하고 한 명은 근로자 측을 대표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조정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쟁의조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총파업에 대비해서 뭐 전세버스라든가 택시의 그 부재를 해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은 지금 마련해 놓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쟁의 조정이 되려면 뭔가 뾰족한 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컨대 지금 버스 운전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임금이 깎이는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버스 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곳 한 곳에서도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쥐고 있는 게 정부와 지자체인 것 같은데 이 정부와 지자체 간에 지금 이견차가 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버스 요금 올릴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가격을 좀 올려서 버스 회사가 파업하지 않도록 좀 하라는 거고, 버스 회사는 또 지금 현재 계속 적자 지속입니다. 계속 적자가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어들게 됨으로써 버스 운전기사들의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큰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중앙정부가 좀 보전해라. 또 지방정부가 버스 요금 올려라. 이렇게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한 200원 정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버스 업계에서는 400원을 올려야지 적자 노선도 있고 하니까 좀 유지할 수 있으니까 400원을 올려달라. 또 경기도의 입장에서 한 250원 정도까지는 올릴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또 버스를 우리가 환승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을 또 환승하게 되니까 그럼 서울에서도 좀 부담을 좀 해라 이런 입장인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절대로 올릴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최근에 또 택시 요금도 작년에 올렸고 네, 그렇죠. 또 국민들이 또 반발도 많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지방 경기도에서 먼저 한 250원, 한 400원 정도 타협을 해서 올리고 시장 경제에 좀 가격을 맞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시장 경제 가격을 한 400원 정도 올려야지 적정하고 버스 회사도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뭐 200원이나 250원 가격을 자꾸 맞추게 되니까 파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시장 경제에 맡기고 네. 시장 경제에 맡겨서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그 보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양보와 타협하고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건데 파업만은 절대 막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이용하는 국민이 1,700만 명이에요. 네.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파업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파업이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하루빨리 좀 현명한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황금돼지 아닌 푸른 돼지.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정작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는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한돈 농가들의 수익도 올랐을 거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라는 거죠.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돼지고기가 얼마씩 하나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1, 2월 달에 하락폭이 컸었는데 요즘에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평균 도매 가격이 5월 현재 킬로그램당 4,154원인데 이게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진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7일 기준으로 해서 100g당 1,950원인데 이게 일반 그 평균적인 가격으로는 1,907원이어서 한 40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도매 가격은 내려가고 소매 가격은 조금 오른 상태여서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ASF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백신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전염이 확산되게 되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가격은 올랐는데 왜 국내 돼지 농가 상황은 좋지 않다고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생산 중에 한 66%, 한 3분의 1은 국산이고 네. 3분의 1은 수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돼지고기 살 때 한 건 600g이거든요. 네. 한 건에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국내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풍도 나오고 돼지고기 가격도 한 15% 오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서 좋겠다고 하지만 또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돼지 생산 농가는 또 적자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또 돼지고기 가격도 또 돼지 열병 때문에 오르고 또 봄철 행락극 때문에 또 돼지고기 수요가 갑자기 늘게 되니까 또 15% 좀 올라 보였고 그래서 오히려 국산 농가들은 굉장히 한숨이 나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오히려 돈을 버는 거는 수입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열병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돼지고기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보다 한 40% 이상 늘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한돈 생산량이 3.8% 정도 증가했고 그렇긴 하지만 수입량은 또 25.5%가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량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입 돼지고기를 이렇게 파는 이런 업자들만 사실은 덕을 보는 것이고 우리 소매상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좀 합니다.
이 경기 불황에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까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한돈 농가를 덮치고 있는데요. 교수님, 오히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소비만 위축되고 농가 상황은 더 나빠지고 걱정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행가격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올라서 한 15% 올랐었는데 최근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닭고기 주가가 한 50%나 올랐더라고요. 사람들이 돼지고기 열병, 뭐 아프리카 열병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판매도 위축되고 또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안 먹게 되는데 돼지고기가 뭐 옮긴다고 하는 100% 치사율인데요. 이것은 절대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병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또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고기 좀 많이 이용해주고 특히 국산을 많이 이용해줘야지 우리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많이 국산을 이용해주는 게 우리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한돈 농가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년 2등 LG폰의 반격.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LG V50 신Q가 오늘 출격했습니다. V50 신Q를 통해서 그간 이어온 부진을 끊어내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변호사님, 드디어 LG도 5G 폰을 내놨네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삼성만이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내놨습니다. 원래 지난달 19일 날 출시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시중에 나오기 있어서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10일 날 이제 생산이 다시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점은 사실 기지국 같은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실제 이 5G를 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잘 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전혀 안 터지고 그래서 물론 예전 LTE하고 똑같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엔 좀 더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LG V50 신Q가 새로 나오면서 좀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V50 신Q의 경쟁 요소는 아무래도 듀얼 스크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CES 2019에서 삼성이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선보였을 때 LG가 이 듀얼 스크린 2개의 이제 화면이 있는 그런 전화기죠. 그걸 선보였습니다. 교수님, 당시에는 이 언론들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게 뭐냐. 혹평을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재평가 대상으로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듀얼 스크린 폰은 이제 화면이 2개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내가 야구를 보고 이 한쪽 면은 서치를 하거나 또 야구 선수의 기록을 보거나 관련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요가를 본다 그러면 요가를 보면서 따라하면서 자기의 화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또 따라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TV 화면에 분할 TV에 해서 화면을 분할해서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는 그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지금 현재 그 핸드폰 사업이 4년 연속 적자입니다. 한 3조 원 정도 손실을 봤는데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세계 2등의 생산국이었는데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또 애플 정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한 5, 6위 정도까지 추락했는데 그 LG전자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부품, 전자제품 총하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많은 관련 전자제품 출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모아서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냉장고 가격이잖아요. 한 대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냉장고 매일 들고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이 주기를 2년마다 하고 냉장고를 한 10년 이상 씁니다. 그래서 LG에서도 이거 핸드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어떻게든지 이번에 성공해야지 이제 연속 적자도 벗어나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 갤럭시 폴드 논란이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화면 결함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출시 연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연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갤럭시 그 LG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호재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LG 입장에서는 1년 이상 써도 이 화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최적화가 유지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쟁자고는 삼성전자 폴더블폰인데 이것이 다음에 언제 출시될지에 따라서 조금 그 웃음과 뭐 울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G 스마트폰을 선택할 폭이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할까요? 저는 뭐 삼성과 LG 두 개가 이제 양사가 이제 아주 경쟁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LG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기능이 뛰어나요. 저는 이제
오면서 이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봤더니 원래 제품은 한 120만 원인데 통신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네. 또 내가 9만 원이나 8만 원 요금제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 나오는 가격 차별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러 가면 5천 원 반값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용산이나 전자상가나 네. 다양하게 가격을 저렴하는 데 가서 사야 돼요. 이제 한 몇 년 전에 정부가 모든 핸드폰 가격 일률적으로 고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학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 본인 구매자가 열심히 가격을 찾아다니면 본인이 당연히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하 30만 원 정도면 이번에 LG 폰을 또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고객분들이 열심히 좀 찾아셔가지고 발품을 파셔야 예, 되나요? 저렴하게 가격을 네. 구입하는 것이 우리 네. 경제 논리에도 맞고 또 노력만큼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혹시 5G 폰 구매하셨어요? 아니, 전혀 얼리 어댑터가 아니고요. 네. 지금 이 5G가 예컨대 LG에서 나온 거는 카톡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네. 좀 디자인이 예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디자인보다는 가격이 싸면 일단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hey broke the deal. We don't make the deal. Nothing wrong with taking in over $100 billion a year.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앤후 시간입니다.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한진과 삼남매의 갈등설이 나오고 있죠? 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의 유언이 무색하게 이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삼남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회장에 취임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시 한진그룹은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삼남매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발표가 연기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위는 당초 오는 10일 이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닷새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동일인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이른바 그룹 총수를 말하는데요. 이 공정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동일인의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원태 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 그렇다면 이제 조연아 전 부사장 그리고 전현민 전 전무가 반기를 든다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확보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한진칼 지분을 살펴보면 이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2.34%인데요. 이 조연아 조현민 씨와 지분율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17.84%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세 부담도 큰 데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선 두 자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과 얘기해보죠. 오늘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져 병상에 누운 지 5년이 되는 날이라고요?
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시술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되찾긴 했지만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인공호흡기나 특수 의료 장비 없이 병상에 누워서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적극 나서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 크고 작은 M&A 등 각종 투자와 인재 영입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2014년 미국 사물 인터넷 개발업체 스마트싱스를 인수했고 이후 모바일 결제 전문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등을 인수했습니다. 이 업계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역대 최고 금액인 약 9조 원의 미국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한 겁니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5G, 디스플레이 등에 18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갖고 꼭 해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회장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순탄치가 않죠. 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삼성바이오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수사에서 승계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이 부회장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야 간 정치 쟁점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주간 뉴스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 정민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1113.9원으로 올해를 시작했던 환율이 계속 꾸준히 올랐다는 걸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건 지난 한 달간의 흐름입니다. 4월 들어서 환율의 오름세가 급격해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 산이 가파르죠. 급기야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18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정오즈음에는 1,181.63원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 수치는 2017년 1월 19일 장중에 1,181원을 기록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결국은 어제보다 2.8원 내린 1,177원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장세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죠. 이 롤러코스터의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무역 협상의 최종談판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미중 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협상 결과는 예단할 수가 없는데요. 협상이 결렬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재개된다면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질 것이고 원화 약세도 또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리얼토크에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토크 두 분 모셨습니다. 강준현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주요 언론 경제면을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미중 무역 협상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예.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과 싸우는 건데 우리가 왜 그런 신경을 쓰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전체 무역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는 거죠. 네. 만약에 한국 수출에 비상이 걸리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대중국 또는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되거나 아니면 관세 폭탄을 날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무역에 관해서 불확실성이 확산되게 되고 그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 교수님,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좀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26%고요. 대미 수출 의존도가 14%입니다. 네. 우리도 이 두 나라의 40%를 수출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관세 전쟁이 되고 통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은 1년에 미국에 5천억 불 이상을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대중 수출품의 약 80%가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부품이나 중간재가 가서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관세 추가로 인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대중 수출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역학관계에 있는 네. 겁니다. 이제 일부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미국한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수출 주도형 경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한테는 직접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6%가 넘는 내외의 그 소위 대중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성장하면 네. 한국은 그거 배 이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상반기가 지금 뭐 2%, 하반기에 회복이 돼도 2% 중반대 이러는데 네. 이런 데서 0.5%, 0.6%가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건 참 굉장히 억울한 네. 일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회복이 잘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거죠. 네. 생각난 게 요즘 기사들 제목을 보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제목들 많이 나오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타결이 안 될 것 같다.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미국은 달러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물론 중국 때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1년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작년에 대중 무역 적자가 재작년보다 또 1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그 1사분기 특히 지난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네.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한 3%대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세 구조를 가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원하는 약세가 또 될 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거기에다가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증시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투자 심리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네. 이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불확실한 이런 데 빠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게 좀 더 좁혀서 보면 예.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문제라든지 아니면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재료를 수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세지고 관세가 폭탄처럼 지워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대국 이렇게 두 나라가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틀간에 진행되는 미중 무역 협상 가운데 첫 번째 만남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번 협상 직전에 양국의 입장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They broke the deal. We don't make the deal. Nothing wrong with taking in over $100 billion a year. 希望美方与中方相向而行，通过对话，而不是单边措施解决问题。 강 교수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호해요. 그리고 네. 강경해요. 표현이 야, 합의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지금 중국에 대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미 이루어진 그렇죠. 거죠. 네. 다만 이제 시차가 있어서 네. 10일 자정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건 괜찮고 네. 그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고일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작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7월에 한 번 했고요. 340억 불, 8월에 160억 불, 그리고 9월에 2천억 불 한 겁니다. 그때 네. 앞에 500억 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붙였고 그 다음에 2천억 불에 대해서 10%를 붙였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25%로 한 겁니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면 아직 남아 있는 약 3천억 불에 대해서도 또 관세를 고일 관세를 붙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무역을 가지고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한테 약 5,055억 불을 수출을 하고 미국은 중국한테 1,300억 불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붙이면 미국은 5천억 불어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은 1,300억 불밖에 못 붙이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관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다른 뜻이 있는 거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중국이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기존의 대미 무역 흑자를 대폭 낮춰라. 그럼 이제 중국이 물건을 많이 사주면 되는데 하나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적재산권, 뭐 기술 절취 문제, 기술 이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거를 원래 지금 이번에 10번째 협상인데요. 9번째 협상까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이제 중국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다가 행정규제나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볼 때는 네. 트럼프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관세를 지금 더 붙인 겁니다. 네. 앞으로 확대될 소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 편지를 가지고 갔다니까 거기에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네.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장기화되는 것은 두 나라에 다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적용을 실질적으로는 유예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여유를 좀 줬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보겠다는 건데 네. 사실 오늘 밤에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다시 협상을 또 열기로 했어요. 네. 그 말은 결국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게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때문에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한테 유리한 걸 일정 부분 얻게 되면 양보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면서 타결하기를 원하는 거지 네. 이게 결렬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25%를 올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올린 것은 압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 앞서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가지고 류허 네. 부총리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협상의 여지가 그래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협상을 깨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역 협상이 무역 관세 전쟁이 한 1년을 끌어오면서 네. 중국도 약간 내성이 생긴 거죠. 특히 굉장히 그 대미 강경책을 펼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내수 진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끌고 가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2조 1천억 위안, 그리고 약 한 400조 가까운 돈을 지금 경기 부양 자금으로 넣고 기업 감세 조치를 약 2조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또 자신감도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좀 버텨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중국의 산업 구조를 잘 봐야 네. 되는데 한국과의 산업 구조가 이제 수출, 그다음에 그 내수,
그다음에 투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버티면서 협상을 해보자.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좀 포괄적으로 네. 사인을 확실히 하고 가자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제 네. 문제는 이 상황이 이제 장기화될 때일 텐데 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인정은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두 당사자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협상이 되도록 정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증시의 폭락 문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해볼 수 있겠죠. 예컨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좀 더 푼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환율을 좀 안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증시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개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일단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시장을 완전히 안정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은 이 막판 협상 가능성, 최종 담판 언제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양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는 걸로 얘기가 가고 있다가 지금 중국이 약속을 후퇴했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는 6월 정도면 네. 되지 않겠냐 싶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흔들기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흔든 거에 대한 실리를 어느 정도 얻어야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마냥 미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네. 그렇다면 뭔가 명분을 가지고 이걸 한 발씩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런 이제 협상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완벽한 타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틀에 맞춘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전 세계한테 집중 포화를 맞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네. 아마 뭔가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지금 당장 이번 그 무역 싸움 때문에 홍콩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는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영향을 본다고 하면 두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두 당사국 다 협상에 대한 압박은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종 담판에 들어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강준임 교수 그리고 최정범 교수와 자세하게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한낮에는 반팔 차림으로도 충분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져 얇은 겉옷 한 벌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 산지와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며 건조특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대기 속에 미세먼지, 자외선, 오존지수 모두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의 경우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자외선과 오존지수는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과 청주의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1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1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 국지적인 비가 내리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고요. 당분간 한낮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